제가 김범수 교수님 이제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김범수 교수님께서 해주신 내용은 우리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 민족주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단일 민족주의에서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분화 발전되었는가 이 그 시작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그 언저리에 있던 문제들을 논의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민족주의가 그때 이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논평 내지는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두 번째 얘기했던 그 반공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그게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단일민족 민족주의라는 그 개념이 이제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이렇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반공주의라고 보고 싶은데요. 그 반공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논지를 전개해 주시면 굉장히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반공주의는 이제 그게 어떻게 그 두 사이에서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단일 민족주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대부분 이제 한국학이나 한국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의 민족주의 연구를 보면 저한테는 조금 협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북한 쪽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다. 북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한국 쪽 관점에서는 보는데, 사실 이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대한이라는 그 민족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그 민족주의가 그 당시는 없었지만 조선이라는 의식 속에서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대한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역사적으로 왜 대한이냐, 삼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고종이 추구했던 것은 이제 근대적인 열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일제로부터 좀 이제 반일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대한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이게 임시정부로 오면서 사실 이제 그게 중간에 이게 약간 창조파, 개화파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조선공화국이라는 그 그룹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그 민족주의의 분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민족주의와 그 이전에 오랫동안 단군 이래로 쭉 간직해왔던 조선이라는 어떤 이제 나머지 민족주의로 북한에서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배태에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이제 남북이 나눠지고 또 두 개의 조선과 한국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완연하게 대한민국 민족주의와 또 조선 민족주의로 저는 이제 나눠졌다라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천만이라고 계속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이데올로기 아니면 상상의 공동체 그런 정도지, 실제로 그 1,000만의 인구 그쪽은 전혀 대한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있었고, 또 6.25 전쟁 그 이전에도 그 조선일보에서 조사해 본 걸 보면은 한 70몇 %가 대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자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민족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이라는 것은 제가 어찌 보면 약간 엘리트 계층에서 또 그 운동, 그 정치 이런 쪽에서 지도급에서 향유되는 그런 의식이었지 민중 간에 이렇게 퍼지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1948년 대한민국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저는 그 국가적 차원에서 또 정치 리더십 차원에서는 일단 시작이 됐다. 그러나 그것이 전 민중 차원에서 이제 근대 민족 국가로 넘어간다면 정말 네이션 스테이트로서는 아직 발전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그럼 언제부터 네이션 스테이트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실체가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게 냉전 시기 때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권층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국민 이런 강조했지만 사실 그 구성원들 자체가
그런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는 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냉전 시기까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대한민국 하는 것에 대해 그 대한민국이라는 걸 굉장히 냉소적으로 제가 말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한, 북한 아직 이게 통합되지 않은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가 이제 탈냉전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달라졌고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지만 대개 이제 강원택 선생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2002년 그 월드컵 한일 공동 월드컵 그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식, 자부심, 자긍심이 발현되면서 근대 민족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민족주의 이게 그때쯤에 이제 뭐 완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뭐 진행되겠지만 그런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아까 이제 김범수 선생님은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재부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재부상보다는 그러니까 국가 차원과 시민 차원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이게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구성원들이 정치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형성이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완벽한 네이션 스테이트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주 소수는 이제 그 여론조사 해보면은 아직도 불완전한 국가다, 통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실체적으로는 네이션 스테이트가 됐지만 또 디바이드 스테이트 분단국으로서 남북이 뭔가 좀 조선과 한국 민족, 조선 민족과 한민족을 어떻게 통합해서 진짜 우리 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할 것이냐라는 그 싸움은 소수는 여전히 의식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통일 지금 이제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로 지금까지 한국학 또는 한국민족주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북쪽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고 이제 그쪽은 또 자기들이 또 발전시킨 그 제한적인 그 민족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연구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지를 전개시켜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모니카 선생 발표에 대해서 대구대학의 최철영 교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대구 멀리에서 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구 사람들은 서울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 서울 분들은 대구 한번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서 멀다고 느끼실 텐데 뭐 그게 아마 이 수도권과 이 지역의 그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제가 하모니카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전에 오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설립 14주년을 축하드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세미나 이 주제가 이 오래된 전쟁, 새로운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사실은 오래된 군대 UNC와 새로운 전선으로서 우리 한국과 뭐 UNC의 문제 또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시각에서 이 발표도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하모니카 교수님께서 이제 유엔사 규정과 유엔사의 DMZ 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유엔사의 규정, 레귤레이션까지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라서 그런데 또 이 디테일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뭐 많이 상투적으로 말하듯이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UNC의 규정으로 인해서 이 UNC의 역할이 단순하게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방어 또는 이 평화 촉진이 아닌 또 다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야 될 어떤 이 장애로 역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악마적인 이 디테일 문제를 아주 깨알같이 연구를 해서 제가 연구자로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하모니카 선생님께서 이 결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전협정이 이제 뭐 사문화 사실상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UNC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UNC의 문제는 2000년 6.15, 그리고 2007년 14선언, 그리고 2018년의 4.27, 또 이 9.19 등 남북 간의 아주 어떤 이 신기원적인 이 평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될 때마다 항상 같이 문제되었던 문제가 바로 UNC의 역할이었습니다. 남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남북이 이 소위 그 DMZ를 넘어서서 또 이 DMZ 주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UNC에 있었던 거죠. 어떤 악마냐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악마적인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런 측면들이 사실 저는 이제 이 규범학을 하니까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UNC가 처음 만들어진 법률적인 또는 국제법적인 근거로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 84호, 그리고 이 한국 정전 협정, 그리고 UNC의 이 지침으로서의 규정, 이 3자 간의 위계에 있어서 이 부조리와 불합리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UNC가 만들어진 법률적인 근거로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오로지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UNC는 방어 목적을 넘어선 활동을 전쟁 과정에서도 했고요. 왜냐하면 38도선을 넘어갔거든요. 쭉 넘어갔고요. 그 다음 UNC가 당사자가 돼서 한반도에서 적대 쌍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한, 중국과 UNC가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실질 당사자 논리에 보면 이제 한국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지만 형식 당사자 논리로만 보면은 UNC 총사령관이 형식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전협정이 지금 사문화되어 있다. 제가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이 사문화된 한국 정전협정, 한국은 형식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사자니까 무효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한반도, 특히 이 대한민국의 관할권 안에서의 모든 영토 내에서 한국 정전협정의 효력 적용 배제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제법상 하나의 일방행위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UNC라고 하는,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연합군 사령부인데요. 유엔 헌장 그 자체도 모든 이 회원국으로 표현되는 이 국제사회의 국가의 기본적인 이 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유엔은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 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 이 주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거나 사문화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효력의 배제를 하는 선언은 할 수 있다. 이 효력의 배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결국 이 정전협정에 의해서 DMZ를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 UNC가 우리 한반도에서 역할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효력이 배제되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DMZ가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사실상 이 군사의 붕괴선이 아닌 불가침선으로서 진짜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밑에 선들은 이 역시 접경지역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남북 간의 그런 이 평화적인 이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정부가 DMZ를 평화관리지대 또는 평화지대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DMZ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그건 군사분계선이거든요. 오로지 군사적인 성격에 의한. 그 상황에서 그 큰 틀에 아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어떻게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전쟁이거든요. 정전협정 지금 67년, 68년 됐습니다. UNC 만들어진 지 70년 됐어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 헌법은 수십 차례 바뀌었거든요. 6공화국입니다. 지금 공화국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지금 유엔사의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레귤레이션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규율하고 있는 안보법 체계에 있어서의 모순과 부조리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4.27이 이행이 안 되고요. 9.19가 이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2020년 6월 23일 현재 우리 남북의 상황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2년 전에 이 남북이 그렇게 환호하던 우리 민족 모두가 그렇게 환호하던 그 결과들이 왜 이행이 안 됐을까요? UNCL 레귤레이션입니다. 정전 협정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형식적으로 보면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한의 KPA하고 같은 동급입니다. 근데 지금 하모니카 선생님은 이걸 북한과 유엔사, 한국과 유엔사, 그리고 남북 다 수평 세계 구조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사를 중심으로 북한은 대등 구조고요. 유엔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 그 밑에 하부 구조에 있습니다. 하부 구조에 있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같은 구조라고 하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는 이 지금 한반도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정전협정은 우리 정부가 그 효력을 배제하는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 또 그에 의해서 공백 상태가 된 DMZ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에 따라서 불가침선으로서 그 적경지대로서 남북한이 평화관리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해서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한 남북 간의 새로운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김학재 선생 발제에 대해서는 성신여대 홍성률 교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홍성률 교수님은 한국사 전공자이시지만 한국전쟁과 분단체제에 관해서 많은 연구와 논절을 펴내신 또 이 분야의 전공자시죠. 좋은 논평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홍성률입니다. 저의 그 토론문은 77쪽에 있고요. 오늘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4주년,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뜻깊은 그 학술대회 참가해서 그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 여러 가지로 내용도 좋고 다 좋지만 특히 이 타이틀이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전쟁, 새로운 평화.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그 김학재 교수님은 이제 다른 저작에도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한국 전쟁, 한반도 분단 문제를 이제 한반도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적인 냉전, 또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오늘 발표문에서 두드러진 것이지만 한국 전쟁 전후의 시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현재까지의 좀 장기적인 호흡 속에서 보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수정주의, 뭐 전통주의 그 대립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원인들이 서로 다른 원인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김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원인을 보는 관점만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 원인이냐 이것만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주의자들은 한국 전쟁이라는 사건이 발발한 그 당시의 시점에서 원인을 찾는 거고 반면 이제 수정주의자들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장기 지속하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념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구조적인 문제, 장기 지속하는
그러한 그 뭐 모순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또 이 분단과 전쟁을 보는 관점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대체로 수정주의, 전통주의를 떠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의 원인을 얘기할 때 분단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이라는 것이 전쟁을 낳았다. 이런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서구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단, 해방 직후 주로 이제 브루스 커밍스가 썼던 해방 직후의 이러저러한 문제하고 한국 전쟁은 별개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분단 극복을 얘기할 적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분단 상태, 평화 정착을 어떻게 이루느냐. 한쪽은 남북한의 이제 통합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북의 이제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단이라는 게 전쟁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을 갖지 않는다면은 평화 공존이 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단 자체가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 원인을 형성했다 그러면은 꼭 그게 뭐 민족 통합은 아닐지라도 남북한이 이제 하나의 단위로 뭐 남북 연합이 됐든 연합적인 통합체이든 아니면 유럽 통합 방식이든 남북의 통합이라는 문제가 또 이 평화와 관련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 교수님들의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력전과 제한전 문제인데 1950년대 우리나라 이 군대에 있던 분이 그 군대에서 나오는 잡지에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한국 전쟁을 제한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한국 전쟁이 왜 총력전이었지 제한전이냐.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갖고 적과 싸웠는데 이게 왜 총력전이지 제한전이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이 이제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거죠. 총력전이냐 뭐냐 하는 문제는 국가 동원 시스템의 문제고 전쟁 동원 시스템의 문제고 제한전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국제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보면은 한국 전쟁의 중요한 특징이 제한전 규칙을 확립한 전쟁이죠. 미국이 이 전쟁에 직접 끼어들어서 참전을 하면서도 이 전쟁이 소련과의 전면 전쟁이 안 되게 만들려고 아주 처음부터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열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제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규칙이 마련이 되고 베트남 전쟁에도 관철이 되고 또 그 제한전 규칙이라는 건 결국 한반도 주변에 이제 강대국이 합의해서 만든 건데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게 유지가 되니까 한반도의 분단이 또 장기 지속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제한전 논리가 크게 위험에 처하게 된 건데, 북한이죠. 이제 북한이 강대국이 이제 그런 합의가로 분단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여기서 불편하니까 핵을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 소련이 미국하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핵균형을 이루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평화체제 구축을 김학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북한 핵 보유, 개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냉전의 다양성의 문제인데 사실 냉전 시기에 보면은 권은희 선생님이 주장을 한 거지만은
서구의 강대국 사이에서는 냉전은 긴 평화였죠. 오래된 평화였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이 없고 약소국들만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인데 중국도 보면은 중국이 처음부터 강대국으로 취급받았던 것은 아니고 사실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상당히 이제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에 의해서 부담이 떠넘겨진 거죠. 중국한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 중국은 아무튼 이 전쟁에 참가해갖고 미국한테 비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발제문에 그 써놨지만은 중국 학자 유진, 우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한반도의 휴전선, 베트남의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대치를 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이 막 열전을 종식시키고 명실상부한 냉전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에는 강대국의 아인에서 열전을 치러야 됐지만 한국전쟁을 통해서 강대국을 구상해서 이제는 다른 강대국과 냉전을 구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또 놓고 보면은 역시 이제 냉전을 얘기할 때 강대국과 약소국 그 사이의 어떤 위계 차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또 남북한이 변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본인의 이제 살아오신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분단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1965년에 태어난 사람이라 갖고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약소국의 소름, 약소국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보면은 남북한 모두 그렇게 한국전쟁 때처럼 그런 약소국은 또 아니에요. 특히 이제 남쪽의 대한민국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하여튼 이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엔군 사령관 오늘 또 한 발표문들을 보면은 여전히 주권이나 뭐 이런 거에 상당히 또 제약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전쟁 70년 그 기간 동안 그것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동안 남북한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지위가 변화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서 또 평화를 얘기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